판 주식도 있고 새로 산 주식도 있어요. 올해 들어서 좀 의미 있는 매수를 했던 게 한 3번 정도 되는데 올해 이상으로 나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여신욱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되짚어 보니까 1월 말 정도에, 올해 1월 말 정도에 촬영을 했었고, 그때도 사실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으로 거의 월간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한 10% 넘게 빠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또 지금에 와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 그 1월 말 주가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와, 그때도 사실 되게 많이 빠져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보다도 한 20% 정도 더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상당히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또 보셨습니다. 어떻게 또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보셨고, 그래서 이번 좀 하락장에 그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판 주식도 있고 새로 산 주식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팔았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손절을 했고요. 네. 그때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그 종목을 언급을 드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라고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 거래소 두나무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테라 사태 그쵸. 네, 그때 이후로 암호화폐랑 관련 있는 그 종목들이 거의 다 같이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물타기를 하면서 버텨서 수익으로 전환하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그 내가 투자 아이디어의 그러니까 그 훼손으로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할 것인가였는데 투자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는 훼손이 됐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두나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장외 시장에서의 기업 가치, 그러니까 VC들이 주로 매기고 있는 기업 가치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하락이랑 그 테라 사태까지 터져서 어떤 신뢰도의 훼손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신뢰도의 훼손이 어느 정도는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업사이드가 충분히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손절을 했고요. 산 주식들도 있었어요. 산 주식은 제가 올해 들어서 좀 의미 있는 매수를 했던 게 한 3번 정도 되는데, 네.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그 1월 말쯤에 단기적으로 좀 크게 코스피가 급락을 했을 때 그때 한번 매수를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대미포조선 종목을 일부 추매를 했었고, 5월 말에 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5% 이상 빠진 날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했고, 이제 더 빠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때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6월 말에 또 한번 제가 개인적인 매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2.5% 이상 하락한 날이 발생을 해서 그날 제가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손절을 하면서 좀 남은 돈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농심을 샀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번 하락장에 이제 비중을 누린 종목이 현대미포조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농심,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까요? 미포는 1월 말에 그 일부 매수한 이후로는 아예 이제 건드리지 않았고요. 그 있는 돈으로는 삼성전자랑 농심을 이제 새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매수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쯤이면 물려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샀죠. 근데 역시 물렸고요. 지금 싱글 디짓이긴 하지만은 아직은 평가 손실 구간에 있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간단한 아이디어로 접근했어요. 제가 아마
지난번 방송에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를 언급을 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때랑 거의 동일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사이클을 타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는 역발상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고 근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하단이 좀 더 이제 열려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 네. 삼성전자를 바닥에서 잡으려고 보통 이제 어깨에서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발바닥을 기다리다가 무릎에서 놓친 경험이 꽤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바닥이라는 게 잘 형성이 안 되고 다시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이번에는 좀 더 빨리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무릎 밑으로 한 정강이까지 더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 기회가 되면은 제가 평가 그 손실인 선에서는 꾸준히 더 살 각오를 하고 있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봤어요. PBR 저점이었거든요. 네, 코로나 때랑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인가 19년에 농심이 제일 안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의 PBR 밸류에이션이랑 비슷하게 갔거든요. 그때 제가 알기로 코로나 때 0.68 정도까지 빠졌었고 그 2018년인가 그때는 0.64였나 그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요번에 그 6월에 그 6월 하락장의 정점이었던 그날에 이제 농심이 0.68 67 정도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농심을 좀 매수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 뭐 삼성전자야 뭐 사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뭐 반도체 기업이고 경기가 턴하면은 당연히 좋아질 뭐 그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농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개별 기업 관점에서 좀 포인트를 보고 접근하셨을 것 같은데 농심을 약간 PBR이 싸다 그 관점 말고 뭔가 뭐 펀더멘탈이 좋아진다 그런 관점에서 뭐 투자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네네. 지금 아마 음식료 쪽 관련된 섹터를 보고 있는 거의 대부분 투자자들이 저랑 비슷한 뷰를 가지고 계실 건데 일단 음식료가 특히 이제 라면 3사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크게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그 원자재 가격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 특히 소맥이랑 팜유가 굉장히 가격이 높이 치솟았기 때문에 이제 2분기나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의 안 좋은 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농심을 봤더니 5월 17일에 좀 급락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특히 이제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상승한 것 때문에 수익성이 많이 훼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라면 회사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판가 인상을 하지 않으면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그 시장에서 반응이 돼서 주가도 급락을 했는데, 라면 회사가 투자하기 굉장히 쉽다고 느껴지는 게 의미 있는 재료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소맥이랑 팜유를 보면 되는데, 마침 그 두 가지가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6월 말쯤 되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은 1차적인 아이디어는 그 원재료 가격이 꺾이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해서 출발을 했었고, 이거를 시나리오를 두 개로 나눴어요. 단기적인 시나리오랑 그다음에 내년 이후까지 보는 장기적인 시나리오로 나눴는데,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제 농심이 지금의 어떤 PBR 저점에서 회복되는 요인이 있으려고 하면은 어찌됐든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스프레드 회복이 1차가 될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지금 6월까지를 딱 고점을 찍고 7월부터는 지금 계속해서 그 두 가지 원재료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3분기 실적부터는 2분기에 비해서 QOQ로는 어느 정도 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올랐을 때 뭐 파는 정도로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좀 내년 이후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후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올해 특히 소맥이나 이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이유가 전쟁 때문이었고, 그 아마도 전쟁으로
인해서 소매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특히 원재료 같은 그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투기 세력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좀 과도한 유동성을 일으키는 현상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내년에 YOY로 미래 작황이 과연 올해만큼 나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올해 이상으로 나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건 좀 연결짓자면 좀 이야기가 길어지긴 하는데 네네.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핫했던 두 가지 섹터가 그 비료랑 농기계였잖아요. 엄청 올랐죠. 그 테마주 관점에서. 뭐 네. 테마성으로 오르긴 했지만 비료랑 네. 농기계가 오르는 저변에는 그런 이제 작황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뭐 조직소로서의 재기성 이론이랑도 연결이 되지만 그런 더 이제 농사를 많이 지으려는 수요가 생긴 거고 그렇게 해서 올라간 농업의 생산성이 내년에는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농사는 1년 단위로 짓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올해가 흉년이면 올해가 흉년인 걸 만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게 내년에 풍년으로 이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수없이 검증됐던 어떤 경제적인 현상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어찌됐든 원자재 가격이 올해보다는 더 안정화가 되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사이에 라면 3사가 판가라도 올려주면 훨씬 고마운 상태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올해보다는 나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하방이 막혀있고 상방이 열려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 2000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때 전후로 해서도 방금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고 2014년, 15년?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재 가격이 막 오르다가 그래서 막 그 라면 업체라든지 음식료 업체들이 가격을 좀 올렸었고 근데 그 뒤에는 또 뭐 풍작이 발생을 하면서 또 그런 가격이 떨어지면서 스프레드가 확 확대되면서 이익이 급증하면서 막 주가도 많이 올랐었던 또 그런 기억이 나긴 나는데 그런 관점에서 또 접근을 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필이면 왜 또 이제 농심이냐? 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약간 지금 증권가에서 좀 라면 업체 중에서는 그나마 좀 탑티어로 뽑을 수 있는 게 삼양식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 농심을 고르셨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농심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라면 하면은 어찌됐든 수출 쪽으로 성장이 보이고 있는 제일 투자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이 삼양식품인데 그래서 저는 약간 역발상 관점에서 농심을 샀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다 삼양식품에 쏠려 있더라고요. 실제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봐도 주가로 보면 훨씬 견고한 거고 농심에 비해서는 더 양호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어찌됐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농심이 상대적으로 좀 더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삼양식품처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삼양식품은 라면 수출 데이터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런 프리미엄을 주고 삼양식품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더 싼 농심을 살 것이냐인데 저는 이제 요즘 시기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상에서 좀 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농심에다가 투자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좀 남들이 다 좋아하는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이거는 뭐 사실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작가님의 약간 투자 성향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취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자신과 잘 궁합이 맞는 종목이 있다.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또 이렇게 선택하셨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현대미포조선은 그럼 언제부터 투자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2018년 1월인가부터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투자하신 거예요? 네. 상당히 오랫동안 또 투자를 하셨네요. 네. 중간에 뭐 수익이 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조선업의 미래를 너무 낙관해가지고 또 성급하게 추매를 해가지고 막 물렸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미 횟수로 이제 4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마음이 굉장히 편하죠. 그러면은 약간 그 최근에 이제 추매를 하셨다. 최근은 아니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추매를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현재 지금 관점에서 바라보던 그 현대 미포조선의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지금은 매수자의 영역은 신규 매수자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 2021년 10월 말이었는데 그 전까지의 PBR 밴드랑 지금의 PBR 밴드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지금 단순히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은 조선업은 새로 매수를 하기 쉽지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창 오래 물려 있다 보니까 평당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도 하고, 네. 그럼 이제 이거를 팔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인데 팔지 말고 더 가져가야겠다고 하는 판단은 아무래도 내년부터 있을 환경 관련된 선박 규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네. 수주도 계속해서 잘 받고 있고 수주를 받을 때마다 성과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조선업의 특성상 한번 수주를 받으면 그게 배 지어지기까지 뭐 미포 같은 이제 소형선을 만드는 경우에도 2년은 걸리고, 그렇죠.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4년까지도 걸리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적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 본격적으로 어떤 친환경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거는 내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지금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에서 불확실한 상황을 제가 충분히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매도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비포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샀던 어떤 개인적인 지표는 있었어요. 네, 그때 일단 제가 좀 조선업 같은 경우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미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 밸류에이션이 빠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다른 분들이 잘 안 쓰는 지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 말씀하십니까? 네. 수주 잔고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보고 있는데, 네,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논리에서는 수주 잔고라는 게 그 수주 기업들의 그러니까 미래를 확정짓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신규 수주가 쌓여 나가고, 그 쌓여 나가면서 또 이제 그 배를 다 지어서 이제 그 매출액으로 인식시키면서 이제 수주 잔고가 깎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두 가지 수치의 변화상에서 어쨌든 남아 있는 수주 잔고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나 높은지 요거를 지금 꾸준히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PBR 관점에서는 과거 한 2, 3년 전보다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가격이긴 한데 수주 잔고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율로 봤을 때 그때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0.6이었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시기랑 비슷한 지점까지 내려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매수를 조금 했었어요. 네,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량이긴 하지만 매수를 더 하게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하신 그런 뭐 수주 잔고 대비 시가총액 네.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유효한 지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네. 당연히 이제 수주가 올라가면 거의 걸맞게 시가총액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아무리 뭐 조선업이 PBR 관점에서 현재 과거보다 높다 하더라도 수주 잔고가 그만큼 훨씬 더 많으면은 네. 사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조선업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참고하시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얘기가 하나 안 나오고 왠지 회사가 망할 것 같고 주가가 더 빠져야 할 이유가 가득한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10만 전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농심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이 PBR이라는 지표를 또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 PBR을 많이 쓰시는 편인가요? PBR로 보면은 일단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청산가치 뭐 그런 관점이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제 제가 투자해서
수익을 냈던 사례들이 PBR과 연결되어 있던 사례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뭐 당연히 성장주 투자하고 싶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몇 번 도전도 해봤는데 항상 그렇게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성장주 투자를 잘하는 분들의 어떤 사고 체계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사고 체계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성장주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익 성장률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제가 좀 몇 번 얻어맞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네. 다시 이제 익숙한 쪽으로 돌아오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주로 투자하게 되는 기업들도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에이티넘처럼 뭐 소형주고 어느 정도 테마성도 가지고 있고 그런 투자 기회에 비해서는 좀 오래된 업력으로 검증된 기업들 있잖아요. 흔히 이야기하는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그 밸류 PBR 기준으로 했을 때 밸류 하단에 사는 게 좀 제 개인적으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그 투자하신 기업에 좀 대입을 해보면 네. 뭐 전반적으로 역사적인 PBR 평균 이하에서 샀다가 네. 뭐 이를테면은 그 평균을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 온다라고 한다면 네. 좀 매도를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따가 삼성전자 네네. 그 제가 매수했던 걸 얘기를 좀 더 확장시키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PBR 기준으로 하단에 어떤 이제 특히 업력이 긴 기업의 경우에 네. 하단에 오게 되면은 주로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망한다. 회사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역발상이 필요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왠지 회사가 망할 것 같고 주가가 더 빠져야 할 이유가 가득한 그때 그 역발상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역의 실체가 악재 반응한 논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악재가 나오면 주가가 빠지는 건 맞아요. 네네. 그런데 업력이 긴 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밸류에이션 하단일 때 모든 악재만 모여 있는 상황에서 역발상으로 뭐 단순히 밸류에이션 하단이니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여기에 투자를 하지?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요소는 그런 거죠. 업력이 긴 만큼 그 기업 구성원이 하고 있는 노력이 있다. 그리고 업력이 긴 만큼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들이 있다.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기업의 리서치 베이스로 투자를 하는 뭐 제도권 포함해서 거의 모든 이제 그 기업을 분석하는 투자자들이 약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업이라는 게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집합체거든요. 네. 그래서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안 좋은 업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거기 기업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면은 그런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시가총액이 커진 대기업들은 그런 위기 극복의 DNA가 계속해서 누적된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정성적 평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을 이런 지금 나쁜 상황들을 타개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은 역발상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안 좋을 때 그 네. PR을 아니라 PBR을 보는 이유가 사실 안 좋다는 얘기가 이익도 네. 좀 꺾였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또 이익이 확 꺾이면은 PR은 또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부분 때문에 PBR을 또 쓴다고 저도 알고 있긴 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밴드 플레이를 할 때 아무래도 PER 같은 경우에는 네. 그때 상황이나 마진에 따라서 이제 좀 밴드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막 변동성이 되게 심하죠. 네. 밴드라고 볼 수 없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네. 이 삼성전자 얘기를 하시면서 또 PBR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준다고 했는데 네. 그렇다면은 또 한 무릎 정도 왔을 때 또 네. 작가님께서 삼성전자를 매수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물론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더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좀 언제까지 내가 이제 삼성전자를 들고 있으면은
수익이 날 것이다. 그런 좀 기대 수익, 기대 기간 그런 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내년에 BPS 성장분을 포함하면 어찌됐든 10만 전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BPS 증가분 대비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일 때는 뭐 10만 전자까지는 안 가겠지만 대부분 상황이 좋아지면은 밸류에이션의 상단을 또 향해서 가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뭐 만약에 정말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게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그런 안전한 투자 기회에서 의미 있는 수익이 날 때까지는 한 3년 정도는 안 팔고 그냥 가지고 가는 투자 그 스타일이 있어서 뭐 배당도 잘 주니까요. 그렇죠. 배당도 잘 주죠. 그래서 한 3년까지는 충분히 보유할 각오가 되어 있고 가격대로 보면은 한 10만 전자까지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경험상 삼성전자 같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은 역사적인 정고점을 깨면은 거의 항상 오버슈팅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맞아요. 제가 2020년에 삼성전자를 투자했을 때 실패했던 부분이 2021년 초긴 했지만 그때 그 어떤 오버슈팅을 하는 구간까지를 충분히 보유를 하지 않고 중간에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밸류 상단에 가까이 갈 때까지 너무 초조하게 이제 금방 이제 난 수익 실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말하자면 군중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굉장히 신나 있을 때를 좀 기다리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할 것 같아요. 그 뭐 사실 100% 나의 모든 물량을 거기까지 가져가는 건 좀 리스키한데 뭐 조금씩 팔다가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는 뭐 그냥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기업에 따라서 다르지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내지 않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BPS를 성장시키는 기업이니까 더 좀 쉽게 얘기하면은 기업을 믿고 안일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상당히 좀 디테일하고 다양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뭐 전반적으로 매크로 이슈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에 그런 상당히 민감한 반도체 이쪽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특히나 이제 직접적인 인덱스로는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턴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또 반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연준에서는 또 다시 기준금리 인하하는 그런 사이클로 가야 된다. 약간 이런 다양한 좀 복잡한 논리가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안 보시고 약간 단순하게 접근하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길게 보고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특히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을 매일매일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다시 나오는데 기업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집합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런 DNA가 모여서 굉장히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흡수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업황이라든지 또는 기술적인 트렌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지만 항상 그런 안 좋은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임직원들의 노력이 저는 항상 정성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 그걸 믿고 투자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이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삼성전자에 다녔었거든요. 맞아요. 그 저번에도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어떤 조직 문화를 보면은 막 엄청나게 막 자부심을 느끼고 그러진 않아요. 거기 구성원분들이. 근데 총합적으로 보면은 항상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걸 보고 좀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기 회사 투자 못 해요. 안에서 일하고 있으면 항상 뭐 주변에 있는 유관 부서 사람들이랑 싸우고 뭐
안 좋은 일 있으면은 임원들이 직원들 막 깨고 막 그런 거 보면 이렇게 해서 회사 망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좀 어떻게 보면 건방진 월급쟁이들의 마인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랬었어요. 네. 근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회사 욕하고 네. 막. 네. 네. 근데 제가 퇴사를 하고 아예 이제 회사를 안 다니는 신분으로 봤을 때 어떤 회사가 돌아가는 그 상황들이 굉장히 경이롭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제가 이제 삼성에서 일했을 때의 경험을 비춰보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서 멋진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제가 지금 한 투자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 삼성전자가 언제 좀 제가치를 찾아갈지 잘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금 많이 주가 빠졌잖아요. 네. 많이 빠진 상황인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약간 주가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좀 무엇인지 투자를 오래 하시면서 약간 정말 시장이 안 좋고 한 바닥이었을 때 어떤 상황이 좀 주변에서 나타나는지 그 부분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개인 투자분들은 이미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단톡방에 말수가 적어지고요. 스터디도 이렇게 한두 명씩 빠지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런 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관점에서 보여진 현상이고 기업을 분석하면서 쏟아내는 정보의 측면에서 보면은 애널리스트 분들의 어떤 작성한 톤에서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말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일만 계속해서 그러니까 좋은 일들은 하나도 안 들리는 상황. 네네. 안 좋고 주가가 더 빠져야 할 이유들만 계속해서 정보로서 생산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근데 만약에 진짜 어떤 정성적 측면에서의 진바닥이라고 하면은 그런 이야기조차 들리지 않을 때일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고 다 같이 침묵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조짐이 제 주변에선 보이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근데 그 작가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한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그런 현상에 비춰봤을 때? 제가 너무 이렇게 그 서귀포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잘 체감이 안 돼요. 그렇겠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네. 제가 여의도에 있다면 또 어떻게 그런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거에선 약간 멀어져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래서 반대로 되게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너무나 그 정보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그죠? 네. 오히려 그래서 약간 좀 그래서 워렌 버핏이 약간 동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투자 의사 결정을 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투자분들 대부분의 스탠스가 어찌됐든 올해 안에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2020년을 플러스로 마무리 짓는 거에 대한 아마 강박관념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농심 같은 투자 사례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내년까지 봤을 때 그 손실 안 보면은 저는 그 정도면은 해피하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수익의 크기를 욕심내는 게 아니라 수익의 어떤 속도를 욕심내는 게 아니라 수익 자체의 확률을 높이는 투자를 했을 때 오히려 결과도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당장 올해 안에 의미 있는 수익을 내서 우리의 어떤 평가손을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보다는 그냥 내년 농사로 봤을 때 지금보다는 무조건 어떤 최소한 기저효과 때문에라도 좋아지고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찾으면은 그 정도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확률을 높여라. 그 말씀이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기간에 즉 시간에 너무 쫓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가 업력이 더 길고 그만큼 더 많은 위기를 극복해봤을 것이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보고 투자한다고 그러면 이 두 가지 기업을 가지고 손해볼 일이 있을까 싶어요. 한 24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매수는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뭐 성장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PBR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긴 하죠. 근데 이 주식들도 사실 고점들이 거의 반토막 이상 나긴 했거든요. 이 두 주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논리의 연장선인데 제가 삼성전자에 다녔던 게 거의 201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연봉을 맞춰서 이직할 수 있는 회사가 네이버였어요. 네. 근데 오히려 그때는 지금 네이버가 지금만큼의 위상을 가지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네이버 주가를 확인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한 1년 동안 빠진 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이버도 등락을 거치면서 왔거든요. 제가 찾아봤는데 2년 넘게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그 조정이 2년 넘게 지속된 적도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카카오라는 회사를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IT 업계에서 제일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흡수해간 대기업 두 개가 네이버랑 카카오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어떤 선호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더 선호하는데 인재의 능력치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이버든 카카오든. 이제 제가 아무래도 IT 쪽에서 계속 그 회사를 다녔다 보니까 그쪽에서 뭐 이직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장인 신분에서 어디에 이직할까 했을 때 그 두 회사의 어떤 네임밸류의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제가 네이버 쪽에다가 좀 더 마음이 가는 이유는 네이버가 업력이 더 길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력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살아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위기를 극복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를 좀 더 선호하는데 아마 제가 이제 그 양쪽에 다니는 지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업의 문화적인 차이는 좀 있어요. 네이버는 조금 더 약간 더 보수적인 느낌인 것 같고 카카오는 조금 더 자유분방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직 문화 측면에서 카카오의 어떤 그런 좀 자유분방하고 약간 그런 유연한 문화를 더 선호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개인의 성향 차이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업력이 더 길고 그만큼 더 많은 위기를 극복해봤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편이고 근데 어찌됐든 거기에 있는 인재들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을 늘리기 위해서 주주들을 위해 본인들은 주주들을 위해서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주주들을 위해서 하는 노력을 반영을 했을 때 뭐 한 5년 정도 보고 투자한다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기업을 가지고 손해볼 일이 있을까 싶어요. 다만 성장주라고 하는 기업들은 PBR 논리는 잘 안 먹히고 그리고 네이버랑 카카오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다변화가 돼 있어요. 거의 뭐 지주사나 복합기업으로 볼 만큼 다양한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면 그 세분화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공부를 안 했고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투자해 뭐 그렇게 질문한다면은 뭐 아직은 제가 이제 둘 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고 근데 다만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호도 측면에서 만약에 20만 원을 깬다. 지금 아마 한 24만 원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네이버가 주가 기준으로 20만 원을 깬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매수는 해볼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그 20만 원을 깼을 때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는 한 그 정도면 무릎이다라고 보시는 거기 맞나요? 그러면? 그렇다기보다는 이건 약간 뭐랄까 그냥 감인데요. 네이버 같이 뭐 어느 정도 국민주의 반열에 이른 기업들은 실질적인 밸류에이션보다 그 주가 자체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20만 원인 거랑 네이버의 시가총액이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 2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개미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쵸. 이게 사실 그냥 21만 원을 깼다, 22만 원을 깼다. 그거보다도 20만 원에서 20만이 깨져가지고 10만 원대가 됐다. 그런 게 상당히 좀 상징적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그런 상징적인 것에 대한 어떤 군중 심리를 역이용한다고 했을 때 20만 원을 깨면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아까 네이버 PBR 정도만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네. 1점 몇 가지 빠졌더라고요. 이런 거 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래서 좀 놀랍긴 했는데, 이 정도 왔으면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20만 원을 안 깨고 그냥 바로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저랑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만약에 20만 원을 깨지 않고 다시 상승한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네이버가 1배, 뭐 2배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네요. PBR 그렇죠. 그렇게 사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뭐 매출액이나 순이익 대비해서 보면은 아직은 좀 그렇긴 한데 PBR 기준으로 보면 꽤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관심을 안 갖는 그런 또 섹터에서 큰 기회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주들이 확실히 좀 저렴한 수준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 분류를 해주셨잖아요. 주식을. 배당주, 뭐 성장주, 회생주, 자산주. 근데 약간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좀 어떤 주식을 살 타이밍인지 궁금하거든요. 뭐 제가 분류한 4가지 카테고리에서 특정 카테고리를 사야 된다라는 의견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 특히 투자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포트폴리오로서 그 각각의 어떤 카테고리를 어떻게 조합할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왕 이제 성장주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성장주를 사고 싶은 분이 있다고 칠게요. 어떤 개인 투자분이 네이버 이 정도면 싼데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성장주를 주력 포트에 담을 때 어떤 식으로 해칭을 하는지 그런 측면에서 다른 카테고리와 조합을 하는 메커니즘을 좀 더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장주들이 요즘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부분도 있잖아요. 거의 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게 지금 성장주 섹터인데 예를 들어서 배당주다. 그러면 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금리 상승기에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러니까 악영향을 받기는 해요. 아무래도 배당 수익률 자체가 금리가 올라온 만큼 좀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회생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무 구조가 좀 불안정한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뭐 특히 부채가 많다든지 그런 기업들은 금리 인상기에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성장주의 해칭을 하기 위해서 배당주나 회생주보다는 실물 자산의 뭐 어떤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보고 있는 자산주를 해칭으로 편입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뭐 어떤 특정 내가 선호하는 그 카테고리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카테고리의 약점을 상쇄해 줄 수 있는 그런 해칭 자산을 어떤 걸 가져갈지 그 조합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게 앞으로 투자를 할 때 너무 많이 깨지지 않고 꾸준히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장주로 100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성장주의 90, 자산주의 10 또는 8대2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로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죠. 역시 기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상관성이 약간 좀 반대로 가거나 별로 없는 그런 부류들을 나눠가지고 주식을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 꾸려야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대부분 마이너스 계좌를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한두 종목이 아니라 거의 이맘때쯤 되면은 이 주식 저 주식 막 손대다 보니까 종목은 늘어나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다 그냥 물려 있어서 손절도 못하고 거의 뭐 종목 백화점이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약간 좀 전업 투자자로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코로나 때 이제 전 재산이 반토막이 나는 경험을 한 이후에
그때 얻은 제일 큰 교훈이 뭐냐면 평가손은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거를 제일 크게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마음고생이 심한 투자자분들은 그런 코로나 때 그 전재산이 반토막 나는 경험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투자를 했고 계속 좋은 상황만 목격을 하다가 지금 이제 안 좋아지고 그래서 당황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정도의 투자 경험을 갖고 계신 초보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손절이나 뭐 교체 매매 같은 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게 특히 손절 같은 경우에는 스텝이 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교체 매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정도 고수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바닥에서는 더 먼저 오를 것들로 교체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투자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손절이나 교체 매매를 통해서 신규 종목에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신규 종목에 대한 선구안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절과 교체 매매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 슈카월드 채널에서 그 슈카님이 그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과연 너희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뼈 때리는 말인데요. 네. 네. 근데 그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대응 자체도 경험이 쌓여야지 더 좋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대응의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진짜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평가 손실을 온몸으로 경험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은 학습이 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코로나 때 진짜 재산이 반토막 이하까지 갔는데 불과 1년 뒤에 제 어떤 재산의 신고점을 경신을 하는 걸 보고 느낀 게 그런 거였어요. 평가 손실이 계속 불어날 때 그런 것들, 그런 공포심을 온몸으로 체감을 하고 결국에는 수익으로 회복을 하는 그런 버티는 경험을 한 번은 하셔야 되고 어쩌면 지금이 그런 경험을 하기에 또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무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안 파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팔지 않는다는 의사결정을 계속해서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대응을 해서 버텨서 수익으로 전환시키고 나오는 경험이 딱 한 번만 생기면은 진짜 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거를 저는 그런 경험이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됐고 제 계좌 수익률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지금 힘드신 분들도 그런 경험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말은 쉬워요, 사실. 될 종목으로 나중에 오르면 더 크게 오를 종목으로 집중을 해서 나머지 정리하고 거기다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데 사실 그 종목이 뭐가 될지는 나중에 또 지나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투자의 경험의 측면에서도 기보유를 하고 있던 기업이 새로 사려고 하는 기업보다는 더 많이 아실 거잖아요. 아무래도 아니까 투자를 했을 테니까. 그렇다고 보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는 종목을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게 말하자면 능력 범위를 실천하는 방법일 것 같고 그렇다고 했을 때 내 종목이 빠졌다고 해서 그걸 만회하려고 내가 잘 모르는 종목으로 가는 거는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만약에 현금이 뭐 캐시플로가 일정에 들어오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뭐 그 중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오히려 좀 더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어느 좀 더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나아졌거든요. 특히 뭐 20대나 30대 초반의 남성분들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주식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나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계좌는 손실이 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괴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를 그냥 손 놓고 포기해버리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더 공부 자체에 올인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더 좋은 종목을 찾으려고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막 이렇게 찾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런 지금 상황이면 본업에 집중해서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더 투자금 자체를 늘리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 분들일 거고 네. 투자 자금도 크지 않을 거고 근데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해서 수익률을 가지고 자산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자본 자체가 크면 훨씬 유리해요. 그럼 그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회사 성실하게 다니고 뭐 초과근무 자원에서 하고 뭐 제가 안 다니는 입장에서 막 지르는 거긴 하지만 예전에 열심히 다니셨으니까 뭐. 네. 네. 그리고 최대한 아끼고 절약해가지고 먹고 싶은 것 좀 덜 먹고 더 절약해서 투자금 자체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가지고 계속해서 주식계좌에 그 투입을 하고 이게 오히려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본인의 자금 상태를 생각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네. 어차피 주식 공부는 평생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지금 평생 그걸 다 하려고 너무 에너지를 쏟았다가 나중에 번아웃 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